3, 2, 1. And action. 예,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하죠. 예, 저는 김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하냐.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랜서 영화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영화 평론가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평론을 맡기는 데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1년에 한 편도 안 씁니다. 평론을. 그래서 영화 평론가라고 할 수가 없고 요즘은 그 평론 지면이 다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매체의 격변 속에서 평론가라는 이름을 잃고 이제는 그냥 영화 저널리스트로 올해도 그냥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 엉클조가 꼬셔서 예, 술자리에서 제안을 했고 결국에 그냥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예, 저는 영화계 늙지 않는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라고 합니다. 뭐 독립영화 쪽 영화제라든가 뭐 작품 제작, 프로듀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영화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그 영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우리 처음에 영화 막 시작하고 이럴 때처럼 그렇게 에너지 있게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뭐 하다가 재밌었냐? 뭐 좀 그랬어. 뭐 배우가 좀 그랬고 흥행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영화에서 세밀하게 뭐 누가 쓰는 글을 보고 공감을 하거나 뭐 반대를 하거나 이렇지 영화에 대해서 혹은 영화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다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김 기자도 편집장도 하고 평론가 활동도 하는데 글 쓸 때도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말도 재밌게 하고 평론가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하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구피디는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지금 여기 몰래 와 있고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몰래 지금 와 있고요. 엉클조가 꼬셔서 지금 몰래 와 있는데 둘이 하면 지루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르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네, 차차 서로 알아가도록 하죠. 그리고 또 옆에는 그 우리 같이 이제 뭐 대화에도 간간히 참여할 텐데 감독 출신의 지금 여러 가지 테크니션을 이제 맡아주고 있는데요. 유 반장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네. 지금 비염 때문에 거친 숨소리를 가끔 좀 참견을 해주시는 유재석하고 걸로. 닮았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런 뭐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끼리만 그냥 술 먹고 가끔 하는데 이걸 좀 해서 컨텐츠화를 해보자. 그게 가능할지 좀 실험을 해보기도 하는 거고 저희도 좀 뭔가 좀 재밌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컨텐츠화는 가능합니다. 퀄리티가 문제지. 예. 아니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널린 콘텐츠랑 좀 다른 차별화된 영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서 뭐 여기 프로듀서도 있고 뭐 저널리스트도 있고 감독도 있고 또 뭐 영화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얘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계의 직간접적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뭐 자신하는 건 그 수많은 영화 팟캐스트가 있는데 평균 연령만큼은 우리가 제일 높지 않을까. 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무려 40대 중반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럼 우리의 메리트는 뭔가요? 그거죠. 그게 이제 그게 경쟁력이죠. 연륜. 연륜? 그걸 네. 그렇게 연륜으로. 연륜 혹은 이제 그렇죠. 꼰대 3명이 앉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꼰대가 안 되게 그 신속하게 한 방송들을 연륜이 느껴지지만 재밌게 뭐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면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오타쿠적인 분석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덕력이 떨어져요. 걔들에 비해서. 아니 나는 그 슈퍼히어로 불가능해요. 영화를 보면 졸려. 큰일 났다 벌써. 젊은 친구들 한두 시간만 딱 이렇게 분석하면 됐고 우리는 한 서너 시간씩 해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 영화 왜 이렇게 길어? 막 160분씩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쟤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예술 영화라든가 독립 영화들은 제가 참고 잘 보는데 그런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저는 좀 이제 아직 취향이 아닌 걸로. 이 팟캐스트도 그렇게 마이너해지는 건가요? 아이 뭐 또 제가 또 영화 많이 봐요. 그래서 뭐 가리지 않고 보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은 끼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인 타겟층, 메인 청취자층은 이렇게 연륜 있는 분들만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메인 이런 거 일단 그 출범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힘들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젊은 청취자들이 요걸 재밌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 저희가 재밌게 요것도 해야죠. 재밌는 요소가 있다.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작 소개, 음. 신작 소개는 아니까 그걸 이제 좀 신작 다른 소개를 신작 이제 소개 다 하는 건가? 약간 다 해요. 그거.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했던 영화 뭐 이런 건가? 그런 거보다 이제 음. 그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 거. 음. 와, 뭐 저런 것도 저렇게 모아서 얘기하면은 또 얘기거리가 되는구나. 혹은 딴 데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그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분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제대로. 그래서 영화를 보는 시각을 뭐 넓혀주지는 못하겠지만 좀 다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거 한국 영화계나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그냥 재미 삼아라도 또 그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이렇게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이 역시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한국 영화가 되게 침체기인데 영화계 자체가 침체이고 제가 듣기로는 2013년 이후에 관객이 제일 적대요. 이거는 3대 멀티플렉스를 포함해서 예술영화관들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영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매율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지금 예매 그렇죠. 가도를 달리고 있던데 그 영화를 김 기자는 보셨죠? 이번 주 이제 개봉작 체크들 하면 일주일에 막 10편 넘게씩 개봉하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뭐 재개봉도 있고 그 IPTV용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몇 편만 뭐 다 소개하진 않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11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게 11호. 시빌 워. 11호입니다. 11호 내전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매 시즌 한국 영화가 이제 천만 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거의 확실합니다. 올해 이번 진짜? 올해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될 나 보지 못 영화입니다. 보지 이게. 말아야 되겠네. 예, 아직 없었는데 아 천만 영화 나오면 배 아파서 못 봐. 배 아파서. 저기 되게 웃긴 게 천만 영화를 그 천만 영화라는 거를 한국 영화가 되게 그 예전 첫 번째 실미도부터 정말 그 천만 영화라는 영역을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개척해 왔는데 요즘은 그 영역을 이제 외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가 많이 이제 손쉽게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가 천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독과점이 되니까 예, 극장을 싹쓸이 해가지고 가니까 예, 뭐 그 구조를 한국 영화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제 단맛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올해 극장가의 첫 활기를 불어넣을 뭐 그냥 극장 관객몰이를 할 영화가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를 만약에 보시고 나면 굉장히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게 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 들어 있어야 되느냐? 어벤져스 3예요, 이건. 아니면은 아이언맨 4거나 그렇게 봐도 무방할 그런 영화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벤져스 3가 되려면 외부에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맞서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목 그대로 11호 내전이잖아요. 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근데 그거죠. 이번 주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줬던 이 영화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뭐죠?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천만이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우리까지. 네. 재밌는 건 재밌다고 해야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요. 영화가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막 때려부시고 대형 파괴 중심이 아니고 캐릭터들이 그렇게 몇몇 얘기 명 안 해도 나오는데, 볼 건데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탐욕의 별이 있네요. 예, 공기영 감독의 너무 낙자가 큰 거 아니야 지금? 천만 영화 내가 이제 천명 스펙트럼을 영화.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거 확 가면 안 돼요. 아,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이상하게 이제 뭐 배트맨 대 슈퍼맨이 사실 있었죠. 근데 그게 참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할리우드에서도 이렇게 크게 그렇지 않아서 이게 이제 본격적인 첫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슈퍼 영화가 여름에 이제 엑스맨 아포칼립스 있고 가을에 그 컴버배치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 이 정도면 올해 이제 슈퍼히어로 마블 영화는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들이 다들 엄청난 기대작들이고 굵직굵직하죠. 예. 그래서 그 첫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11호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 음악 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랑과 음악 사이 제목 보면 딱 알겠죠. 지금 너무 출발 비디오 여행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본 거 그대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다려봐.
그다음에 줄리아 로버츠와 니콜 키드만의 첫 만남. 시크릿 인데어 아이즈. 이 사람은 이제 만났대. 예, 너무 늦은 만남, 첫 만남이지만 그리고 뭐 이제 히로스의 요코가 나오는 하나와 미소시로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탐욕의 별, 빅쇼트의 한국적 상황 다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영화 그래서 봤는데 그냥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봐도 괜찮을까요? 속이 터지죠. 아, 그럼. 복장이 터집니다. 영화 보고 있으면 와, 저 돈들이 저렇게 됐던 거란 말인가? 돈이 빠져나가고 어.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국 돈은 항아리에다 담아서 아래 부들목에다가 넣어놓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건가요? 그거 좀 모르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 탐욕의 별이 론스타예요. 론스타 그 먹튀의 상징인 외환은행을 먹고 튀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일단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복장이 터진 대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해서 그 돈은 공중분해 되고 개미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기업 그 우두머리들 CEO라고 할 수 M&A 있는 전문가들, M&A 전문가들은 금융자본가들. 살아남는 금융 자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뭐 막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되고 그걸 오히려 조장하는 이제 분위기니까 그리고 이거 더빙 나레이션 더빙 김희성 씨가 네. 있는데 어. 굉장히 그 교육방송 성우 수준입니다. 정말 아나운서 수준이에요. 목소리와 이 톤과 이게 그 명확히 귀에 팍팍 박히는 그런 나레이션들이 그러니까 김희성 씨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들으면 전문 아나운서가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정확한 딕션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려면 일단 속 터질 거를 각오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영화 이거는 극장에 거의 걸리지 않을 영화입니다. 젊은 엄마 포까지 나왔어요.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네. 젊은 엄마 시리즈. 포까지 나왔구나. 1편의 그 공정한 감독 저랑 굉장히 친한 그런 감독인데 이후에 이제 다른 감독들이부터 벌써 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에서 이제 그 관람 포인트는 공정한 감독이 젊은 엄마 프랜차이즈를 런칭시킨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감독들이 들어가고 공정한 감독이 친구 엄마라는 또 걸작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 스피노프인가요? 스피노프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 스피노프인데 내용상은 큰 관련성은 없지만 친구 엄마라는 컨셉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엄마가 아니라 이제 친구 엄마와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건데 친구 엄마를 보신 관객들이 굉장히 그 강렬한 어떤 이미지를 느꼈던 아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리. 이건 어디서 봤어요? 아직 그 오픈이 된 건가요? 아니 이번 주에 오픈이 됩니다. 아. 이번 주에 이게 신작이죠. 이거 굉장히 이쪽 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아리라는 배우가 있구나. 아리라는 친구 엄마에서 친구 엄마로 나온 배우인데 그러면 젊은 엄마 4는 그 공장 감독이 아니고 아니죠. 다른 감독이 1편만 만들었어요. 마치 여고괴담 시리즈처럼 그렇게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감독들이 이제 여고괴담 시리즈는 어떤 등용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등용문이라고 할 수는 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게 젊은 엄마 1편이 워낙 큰 인기 IPTV 시장에서 다운로드 시장에서 엄청 인기를 얻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프랜차이즈화 된 거죠. 계속 아류작들 비슷하게 그렇죠. 나오면서 계속 나오면서 등용문은 아니고 그냥 친구 엄마 시리즈에 나왔던 그걸로 아주 세게 어필했던 아리라는 배우. 그 배우는 글래머도 아니고 엄청난 뭐 미소녀 컨셉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필이 있어요. 그쪽 그쪽 매니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묘한 필이 있어요. 이 배우는. 아니 모두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 더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더 주인공인데 오늘의 가장 신작 포인트는 구매욕을 일으킨 거는 탐욕의볼보다 자 그러면 아니 캡틴 아메리카 이 영화 못 12호보다. 봤어요 아직. 못 봤는데 이렇게 한 거. 다운로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지나쳐버리게 돼요. 네, 신작은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과도한 네. 열정. 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떠난 후 수염도 안 깎고 괴로워했어. 내면도 그림도 널 그리워해. 네가 화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 침대에 같이 있던 금발머리 정말 뽀삐였어.
널 만나고 싶어 널 기다릴게 내 두 손을 잡고 함께 얘기하고 싶어 용관아, 뭘까?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트레일러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많이 찾아주시고요. 서울극장에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메인 디시, 메인 요리라고 할까요? 그 메인 주제에 대해서 김 기자가 좀 조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잘해요. 이분이 소위 얘기하는 어떤 영화에서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뭔가 끄집어내서 그걸 카테고리화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편인데 이번 주제는 경성 영화. 그렇죠. 그 경성을 배경 한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성. 남들이 안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여기저기 매체에서 많이 다뤘는데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었죠. 이거를. 그래서 경성 영화들이 뭐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경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성 영화라고 그런 명칭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저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저널에서 쓰는 그 용법들을 이제 보다가 이걸 대충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협의로 보면 좁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서울을 경성으로 네. 불렀으니까요. 경성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불렀죠? 그러니까 1910년부터 봐야 돼요. 네. 10년부터 이제 한일합병 된 식민지 다음에. 시기 네. 그 시기에 이제 경성이라고 불렀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네. 돼요. 네. 왜 갑자기 경성이에요? 최근에 이제 헤어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있었고 앞으로 한 4편이 더 나와요. 이 영화들이. 그래서 왜 이 영화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나 그리고 이 영화 경성을 배경으로 한 왜 나오나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한국 영화에서 첫 번째 나온 현상이 아니고 2007년 8년 때 이제 한번 트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 한 10년 만에 또 한 번 또 트렌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그런 이유였군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영화들 암살, 경성학교, 동주, 사라진 소녀들, 동주, 네. 헤어화. 그리고 시대로 보면 사실 귀향도 이제 이 시대를 그렇죠. 다루고 있죠. 근데 이게 경성 영화라는 거 이제 밀정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밀정 이제 앞으로 나올 밀정, 그렇죠. 아가씨, 덕혜옹주 뭐 사실 다 전 그 도리아가도 그래서 경성 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한양이더라고요. 거기 경성이 아니라 저기 한양. 대원군 시절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구한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명칭상으로 보면 그 식민지가 된 이후에 서울이 경성이라는 이름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뀐 거죠. 근데 주공간으로 삼고 당시 신문물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민주의 사관에서 이제 근대화다. 그게 한국의 근대화라고. 일제에 이식된 이제 근대화겠죠. 그렇죠. 예. 갑자기 지금 역사 저널 네. 그날 같이 돼가고 있는데 사학과 출신이잖아. 수탈이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일단 신문물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 그림자 살인 같은 영화가 되게 특이한 게 황정민 씨 나오는 거. 예. 그게 2010년 전이에요. 전 시대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막 굉장히 그 사극에서 보는 그런 경성이 아닌 굉장히 신물물 막 화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셜록 홈즈. 그렇죠. 네, 탐정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까지 사실은 이 넓게 보면은 포함시킬 수가 있죠. YMCA 야구단 이런 것도 네. 그 예, 새로운 되기 근대 전, 레저. 식민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신물물이 이제 야구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시기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이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경성의 어떤 그래서 이 애매한 게 경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성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산 속에 있는 경산 속에 있어서 그런데 넓게 봐서 퉁쳐서 넣어주자. 뭐 약간 다루고 있는 테마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성학교가 원래 원제가 경성학교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뭐였어요? 뭔가요, 그럼? 아마 초창기 기획 단계 제목은 소녀였을 거예요. 사라진 소녀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소녀였는데 경성을 붙여서 사이즈를 만든 거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90년대에 있었습니다. 뭐 장군의 아들, 사회찬미, 금홍아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경성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영화가 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프로덕션 디자인이 발달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과 자본의 어떤 발전과
함께 이 경성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도할 만한 대상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첫 트렌드가 이제 2007년 8년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기담, 2008년에 원스 오폰 타임, 라디오 데이즈, 무덤보이 이 한 네 편이 그냥 연달아 거의 다 쫙 근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상업적으로 안 완전 됐죠. 완전 실패했죠. 아니요, 원스 어폰 타임은 잘 됐어요. 그래요? 그 아슬아슬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그 중에 제일 상업적으로 잘 됐었지. 예. 상업적으로 성공은 한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이제 2015년 작년에 경성학교 암살, 그리고 올해 동주 해여와,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나올 그 영화들이 얘기는 다 했고 네, 김지훈 감독의 동호 반복하지 말고. 질문. 네. 대호는 포함 안 포함? 대호는 경성이 안 나오잖아요. 시대적으로 일제시대긴 한데 그런데 그 경성학교도 포함시켜줬는데. 경성학교는 제목이 경성학교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학교 보면 이제 보면은 거기에 막뭐 실험, 생체 실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근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단 근대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대호는 이제 산신령과 막 이런 약간 좀 주제상에 있어서 그것도 뭐 원시와 애매하죠. 어쨌든 크게 보면 야만과 또 철학적으로는 그럴 수가 네. 있는데, 대호도 이제 뭐 교집합 안에는 들 수 있는 영화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성을 그렇죠. 다룬 영화들 중에서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근데 이런 걸 그런 얘기하고 의미에서 싶은 사실 거니까. 대호는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근대의 이제 그 인간과 자연이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다루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컴퓨터 그래픽이 받쳐주지 않으면 만들지 못했던 걸 만들어내는 가장 그렇죠. 대표적인 작품이라 굉장히 대호도 개인적으로 포함시키길 안타까운- 바랍니다.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좀 더 잘 되길 바랬는데 네. 그 막판에 애를 왜 죽여가지고 아니, 호랑이가 너무 빨라. 호랑이가 빠르대요 그렇게. 그렇게 빠르대. 네 원래 그렇게 빠르대요. 애를 안 죽였어. 이거 스포일러가 되나요? 근데 이거 안 본 이미 사람. 개봉한 영화인데요. 일단 뭐 네, 경성으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같이 얘기해볼 뭐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건 그거예요. 2007년, 8년 이때와 2015년, 16년 그러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근데 뭐 시대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 영화 두 시기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예요. 그때 자본이 몰릴 때고 그때 입봉 못하면은 그렇죠. 계속 입봉 못한다. 돈이 많을 때고 대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예산으로 만들어졌지, 어떻게 투자를 받았지, 이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진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온 영화들이 뭐 저렇게 조금 영화적으로도 평가를 별로 못 받고 상업적으로도 뭐 주목을 못 받고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위기가 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기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2006년에 괴물 나오면서 이게 그 쉬리 이후에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어떤 정점이 됐었거든요. 괴물이. 그러니까 이 상업성과 어떤 작가성, 장르성, 기술, 테크노 이제 모든 게 이제 관객의 폭발성과 합쳐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괴물 같은 영화였는데, 그 이후에 2007년, 8년 때 한국 영화가 급격하게 산업적으로 퇴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 확고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시기에 이제 영화가 나오고, 최근도 사실 이 명량이니 뭐 이렇게 사극 대형 사극들이 2014년에 싹 휩쓸고 간 다음에 나온 트렌드가 사실은 이제 경성 영화들인데, 암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다른 영화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갑자기 왜 이 영화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까, 이런 건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죠. 생각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예. 몇몇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한번 쭉 기사를 찾아봤는데, 최근 이 경성 영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코멘트는 없는데, 그 KBS에서 나왔던 어떤 기사에서 이제 멘트로 그 영화 평론가 강유정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멘트로 유입된 문화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국적인 문화적 다양성 내지는 그 멜팅팟, 그러니까 막 다 녹아서 막 그 혼돈의 도가니 같은 멜팅팟이 된 최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멜팅팟? 네. 그 존재론적인 문제를 요강로? 깊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번 이제 평론가로서 이제 굉장히 주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이 시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혼란의 모습들이 영화적 소재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암살에서 봤듯이 이게 총기 사용이 굉장히 자유로운. 난 그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총기 액션 뭐 암살이 지닌 어떤 그런 뭐 민족주의적인 어떤 테마도 있지만 따발총이 나오죠. 네, 거기 거기 단순한 총기가 나는 아니라 그 뭐 무기가 다양한 무기가 나오죠. 전지현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구르다가 서가지고 기관총을 들고 이렇게 질주하는 씬에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쾌감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가 그 전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액션의 쾌감인데 그 여선사가 기관총을 들고 백주 대낮을 막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일본 놈을 쳐부수는 이런 쾌감이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의 쾌감을 줄 수 있는 게 이 경성이라는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쾌감을 준 영화만 흥행에 성공했고 그런 총기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는 왜 뭐 동주도 사실 흥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동주는 사실 뭐 이제, 조금 더 다른 범주에서. 예술 영화적인 범주에서 뭐 어떤 배우들의 칼라라든가 이런 오묘한 틈새에서 상당히 대단히 흥행에 성공한 뭐 그런 영화들을 또 주목해봐야 되긴 하는데 뭐 재미있긴 해요. 근데 좀 뭐 상당히 억압적인 시대잖아요. 일제 시대고 일제 강점기고 사람들이 그 막 뭘 저항하거나 또 근데 그 억압적이기 때문에 또 저항의 기운은 있고 뭔가 독립을 한다든지 새로운 문물에 대한 충돌을 이제 뭐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주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뭐 작가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들은 그 예산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기획조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죠. 상업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동주 같은 경우 약간 예외적인 정말 사이즈를 작게 해서 흑백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했던 영화인 것 같고 헤어와도 저는 또 오히려 헤어하고 조리아가 우리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시대적인으로는 차이가 좀 있지만 헤어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헤어와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지니고 있는 드라마의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이제 사실 그 두 여성의 관계가 이제 영화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지금 시대로 각색해서 그 걸그룹 내부의 어떤 그런 어려워 그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제 강점기가 낫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두 여성의 어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시대가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제 대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두 여성에게 도전이 오잖아요. 사회적 도전. 그래서 한 여성은 그 신문물인 그 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유행가. 되고 표현한 그렇죠. 유행가를 천우희 부르고 씨가 이난영이나 뭐 이난영이라는 그런 인물이 유행가를 나오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수는 이제 정가라고 그러죠. 전통 이제 그 건번 기생집에서 기생집이 아니고 건번이 그 기생 학교 같은 데죠. 건번에서 이제 배웠던 그 정가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집하는 두 여성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약간은 좀 욕망과 치정 뭐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드라마가 이제 그때부터 세지면서 이제 이 여성도 그 정가를 버리고서 가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급변하는 사회상과 새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그 캐릭터의 드라마와 이게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효주가 부른 노래는 그 정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못 들어본 노래예요. 아니 뭐 그게 정가가 고전적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요즘에 들어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러지 감상하기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기생들이 그 저기 놀러 나가서 불렀다 그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어떻게 저런 노래를 들으면서 술을 먹을 수 이제 있을까 그런 문화에서 이제 가요 문화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그 시기였던 시기였던 거지. 거지. 거기 배우들이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른 거예요. 그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막 그 젊은 애들이 사랑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중독성이 따라 부르면서 있더라고. 나오더라고요. 완전 둘 중독성 다 있는 노래더라고요. 천우희 씨도 그렇고 한효주도 그렇고 노래 되게 잘하네. 굉장히 그 연습을 많이 깜짝 했겠네. 놀랐어요. 예. 뭐 이난영 씨로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는 더 잘 됐으면 그 잠깐만. 노래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좀 아깝더라고. 노래 참 좋던데. 그러니까 경성 영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어렵기도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살처럼 확실히 확 장르화 캐릭터 무비 장르화해서 가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동주처럼 한 인물의 전경화로서 아주 이제 굉장히 그 마이너한 제작 방식이지만 인물의 그리고 배우들의 어떤 그런 굉장히 몰입감 있는 그런 연기 이런 걸로 이렇게 관객을 쫙 빨아들이는 그리고 그 방식이 동주는 아니거나. 사실 인지도에 있어서는 다른 영화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 윤동주. 네,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음. 있는 시 한 편씩 외우고 있는 시인이라는 그게 엄청난 기획이죠 사실. 저는 늘 느끼지만 이준익 감독님이 기획 하나는 끝내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신현식 감독의 기획 아닌가요? 아 그랬대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그치. 이거는 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음. 그게 있지 그래서 않았을까. 뭐그 신현식 감독은 계속 그 예술가 시리즈 다음은 이난영. 이난영을 비롯해서 뭐 미술 뭐 이중섭이든지 이런 그치. 그 김기현 감독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네. 한 10개 정도 기획하고 있대. 예술가에 관한 그걸 영화를. 다 그럼 다 이준익 감독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신현식 감독이 제작을 하고 각본과 아이디어는 신현식 감독이 하고 그건 제작을 하면서 뭐 여러 이제 감독들 뭐 그리 지금 후보로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10편까지 제작을 하겠다 시리즈로 뭐 가능하면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경성 영화로 더 하실 얘기가 있나? 그 경성 영화 같은 게 이제 저도 쭉 보니까 그 가장 큰 장점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친일파가 있고 일본 순사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전형성들을 다 지닌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만들 때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예, 그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안 돼가지고 영화 이제 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캐릭터 만드는 게 많은데 어려워요. 이 영화는 그냥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그림자 살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오달수 씨가 딱 경찰 옷을 입고 나왔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배우의 그 전에 있었던 그 필모그래피와 그 시대와 그 캐릭터 이걸로 모든 게 관객들이 확 그 감정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캐릭터들이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거. 친일파, 독립군, 거기에 중간에서 갈등하는 젊은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용이한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는 되게 용이한데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그 시대를 가지고서 사실 우리한테 되게 힘든 역사적인 경험이잖아요. 그 시대를 가지고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그 재미를 주는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재미든 감동이든 테마든 그거 자체는 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경성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그 시대에 그냥 배경으로 이용한 그런 이제 장르 영화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르적 시도들이. 그러니까 뭐 기담이라든가 호러를 했던 뭐 이제 액션 어드벤처 뭐 이런 거 했던 원스 어퍼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코미디로 갔던 라디오 데이즈라든가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도 다 느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장르적인 어떤 배경 시공간으로서 이제 경성이라는 그 시대와 그 공간을 사실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참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영화들이 사실은 되게 궁금한 건데 뭐 김지훈 감독의 밀정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 되게 이름 있는 감독들이 다 이런 쪽에 박찬욱 감독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허진호 감독의 덕혜옹주 그리고 2017년에 나온다지만 유승환 감독이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도 징용간 한국인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경성 영화든 뭐 이 시대 그 일제 강점기든 간에 여기에 이제 되게 한국을 A급 그러니까 내노라하는 이름 있는 감독들이 사실 이 시대와 이 경성이라는 시공간에 되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죠. 과거에는 신인 감독들이 사실은 이 영화들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들은 암살도 뭐 최동원 감독이고 동주도 이준익 감독이고 회화의 박흥식 감독도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뭐 베테랑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 장르가 이제 그 2007년 8년 이때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레벨에서 한국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재미들을 그래서 이제 아가씨 그 예고편을 봤는데 왜 이거를 일제 시대로 그 이제 원작이 핑거 스미스라는 그 외국 소설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제 이 경성과 뭐 일본을 이제 오가는 그런 얘기지만 보면은 그 딱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정우 백작으로 나오잖아요. 백작. 예.
이 백작이라는 칭호가 계급이 있는 가능한 백작. 한국을 배경으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대한제국 뭐 이제 해서 대한제국에서 그다음 식민지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 백작 이런 칭호들이 한국에서 가능한 그런 거잖아요. 그 친일파를 다 자기 받고 이랬었잖아요. 뭐 경성학교에도 저희가 인상 있게 본 게 영화도 그 소녀들이 쭉 앉아가지고 막 일본 말로 하잖아요. 이따다키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감독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걸 해보고 그럴 수 싶었던 게 있죠. 아닐까. 근데 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뭐라 그래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그 뭐 영화들이 일테면 주적이 있을 때잖아요. 일본이라는 확실한 적이 있고 거기에 뭐 친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캐릭터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왜 지금 보면은 뭐 지금이 적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영화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회를 비판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데는 되게 게으른 게 아닌가. 예전에 만들어진 거에서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시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옛날 얘기에 되게 집중하면서 그러면 그 영화들이 현대에 어떤 얘기를 줄 것인가, 어떤 쾌감과 어떤 뭐 메시지를 줄 것인가, 감독들이 뭐 메시지를 주려고 영화를 만든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그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건 진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그 시대를 그 식민지 시대를 이제 암살은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이고 대호는 이제 그 산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자신만의 신앙과도 같은 전설과도 같은 그런 걸 지키려는 한 포수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이제 보여준 것이고 동주는 그 시기에 가장 고뇌했던 시인이었던 한 젊은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헤어하는 그 시기에 겪었던 기생에서 이제 가수가 된 예술가가 되려고 대중예술가가 되려고. 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요. 경성학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소녀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시대를. 근데 그 시대를 이제 그 보여주는 방식들이 이제 어떤 다 캐릭터라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점들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귀향은 이제 그 시기에 살았던 이제 최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의 완전 입장에서 피해자들. 보여주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요즘에 나오는 이 경성 영화들은 그 시대에 대한 또 다른 관심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국 영화 내지는 한국 사회조차도 별로 관심을 그다지 갖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그 유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대를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인 그 상업 영화적인 어떤 기획이 기본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업 영화적 기획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관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에서 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 앞으로 나올 영화들까지도 이 시대 그 시대를 뭐 다 상업 영화일 수 있지만 그 캐릭터 통해서 어떻게 한번 바라볼 것인가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 영화에서 봤던 경성의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애니메이션 있죠. 메밀꽃 필 무렵 그 뭐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네. 봄봄 네. 거기에 나왔던 그 운수 좋은 날에 나왔던 경성의 모습이 있거든요. 비 오는 경성을 인력거꾼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인데도 아 저게 진짜 경성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는 그 화려한 너무 경성들은 화려해요. 너무나 이렇게 영화적으로 윤색된 그런 경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서 동주의 그 흑백 화면의 경성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아 저게 진짜 경성의 그것도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차분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다듬어진 느낌은 있지만 흑백이 주는 어떤 톤의 어떤 그런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경성의 질감을 좀 전하는 그런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안재훈 감독의 애니메이션인데요. 그걸 특별히 다른 영화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영화를 정리를 하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니 이 경성에 대한 걸 자료 찾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그 운수 좋은 날에 그 김첨지가 나오잖아요. 네. 안재훈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김첨지랑 딱 닮았다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팔각으로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태프들이 그리게 했어요. 근데 내 얼굴 그리기 어렵다고 너무 그리고 또 비슷하게 그리면은 경성의 모습, 저한테- 진짜 모습.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단신이 많거든요. 이렇게 덩치가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머리 삐죽 나오고. 경성 시대 때는 약간 구한말 지식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있죠. 의병대 같은데 나가는 것 저는 같은. 뭐 비판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계급의 문제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는 문제, 구체적인 적이 있는 문제 이런데 뭐 예술가들은 그리고 뭐 시대의 격동, 뭐 근대와 현대가 부딪히는 과거에서 현대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창작자들이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옷차림이든지 배경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매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매혹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냥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나마 조선시대 우리는 조선시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맨날 보고 자라가지고 조선왕조 익숙해서 사실 웬만한 보통의 영화들이 사극의 조선시대를 배경을 하는 것처럼 사실 관객들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또 그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전쟁. 가깝지도 않고 예. 너무 그리고 멀지도 그다음에 않고. 이제 한국 전쟁 있죠.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있죠. 그리고 60년대 그 독재 시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나타날 텐데 여기가 오히려 이제 아까 그 엉클 조거 얘기한 것처럼 제약이 많은 그쵸. 이야기적으로 풀 수 있는 뭔가 흥미로운 소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맞아요. 제약이 많은 이제 그 시대라 오히려 잘 이제 더 익숙한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리고 생각이 되게 들긴 흥미로운 해요. 얘기 들었는데 실제 제작하다 보면 7, 80년대 재현하는 게가 더 제작비가 많이 어려워요. 힘든다고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 그 시대는 세트장들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미술 감독님들도 엄청나게 자료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실 또 생존인들이 많아서 안 그랬다며 막 고증 잘못됐다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돈도 까다로울 수 더 있죠. 많이 든대. 그러니까 이 시대 뭐 사실 음. 뭐 만들기 나름이지만 이 경성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인 게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잘 어떻게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7, 80년대에 그거 우리 다 산업화해서 다 부셔버렸잖아요. 없죠. 예, 없죠. 예, 그때 그 느낌을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없어요. 네, 포니 자동차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포니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대요. 예, 대우 그러니까 프린스 이런 거. 그 이제 다 지어야 되고 나 그래서 그때 나의 독재자인가 그 영화가 이제 70년대 나오는데 맞아요. 화면에서 진짜 되게 안간힘을 쓴 게 네, 느껴질 빈약하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CG로 하는데 너무 티가 많이 나고 그쵸. 오히려 옛날 거는 CG로 해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들만 들어가 주면 뭐 전차가 다닌다든지 뭐 저쪽 뭐 화려한 뭐 유흥가가 보인다든지 하면 이제 아 경성이구나 할 텐데 70년대 서울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비수사 같은 영화를 보면 그 곽현대 감독님이 굉장히 그 시대를 거의 배경이 부산이잖아요. 그죠? 그 80년대인가?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예. 굉장히 그러니까 풀샷 멀리 잡지는 않고 아주 가깝게 들어갔지만 그나마 그래도 아 저게 80년대 느낌이구나. 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재현을 잘했죠. 그렇죠. 그 영화는. 네, 그리고 뭐 한강변에서 싸우고 막 이런 장면도 네,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 하나. 예. 김 기자님 얘기 중에도 나왔는데 혹시 경성시대를 얘기하는 거에도 그렇게 지금 대놓고는 지금 시대에 말을 못 하는데 뭐가 있을까? 경성시대에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은 그런 게 확실한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서 못 하지만 그 시대 가면 누구나 다 그냥 그렇죠. 일반인들도 막 쓸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런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거기 부분은?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창작자 입장에서 매혹을 느끼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그 대놓고 탄미적인 화면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현대 영화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왜냐하면 현대는 이미 계층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아주 그 탐미적인 뭔가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으면 모를까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그 50년대였나요? 그게 캐롤의 배경이 50년대죠. 예, 그 영화만 해도 굉장히 탐미적이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것에 이렇게 그 매혹이 되어서 이렇게 뭐 의상이나 뭐 소품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대놓고 탐미적인 뭔가 추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죠. 아마도 네. 그 시대가 아닐까. 앤틱하고 막 그렇죠. 빈티지. 예, 그리고 조선 시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실제 보면 마찬가지고, 조선 후기. 예, 후기 후기는 다른 이제 뭐 영화들 이렇게 보면. 탐욕과 그 막 그 욕망이 들끓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 사회가 있다가 그 해외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신문물들이 그런 그 전통적인 사회와 이렇게 부딪힐 때 나오는 그런 묘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까 얘기 안 나왔는데 뭐 가비 같은 가비. 영화도 아, 있었죠. 그렇죠. 가비가 가장 그런 건데 그 영화 빼먹었네. 아니 그거는 사실 경성시 고종 황제 때니까 그래서 대한제국 뺀 시대긴 거야? 하거든요. 아, 어이구 그렇긴 하고 고증을 잘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뺐다기보다 좀 경성 영화는 애매하지 않나. 그 경성 장면도 많지만 딴 데 장면도 너무 많거든요. 네, 그 영화가. 근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 뭐 사실 이제 픽션이잖아요. 그 영화는 이제 픽션인데 그런 원작도 부분들이 있고. 주는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 주는 굉장히 그 묘한 재미가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 그림자 살인 같은 경우에 딱 거기에 아주 굉장히 이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엄지원 씨가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그림자 살인 보면 막 천체망원경 이런 거 셜록 혼자 홈즈와 왓슨처럼 그런 딱 그 그런 걸 버디 만들고. 탐정물인 거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주는 재미들, 스펙타클하면서도 그 아기자기한 그 소품들이 주는 재미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팟캐스트의 톤을 그 어떤 영화의 맥락에서 저 주제를 끌어들여서 경성이 나오는 영화를 다룬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처음이라 뭐 좀 중구난방 했는데 좀 더 압축적으로 나 아까 듣다 재미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졸았어요. 알겠습니다. 막 지금 보니까 제목도 틀리고 막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더 준비를 해서 잘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연결이 되지 8945인데 8945 다르구만. 누구 번호를 적어온 거야? 네. 8945요? 뭘 한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진짜. 그러면 그 28일 날 이번 주 4월 28일에 개막하는 그 전주 국제영화제 장병원 프로그래머와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걸렸잖아. 아 미안하다. 이게요? 네. 장병훈 프로그래머는 그 프로그래머 같은 여러 명이잖아요. 네네. 주로 담당하는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유럽 쪽인가요? 유럽 남미 저희는 쪽인가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진 않고요. 네. 저희 수석 프로그래머 김영준 네. 선배가 이제 아시아 중에서 일본, 한국 영화를 주로 전담하시고 네. 저하고 같이 는 이상용 프로그래머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외 지역들을 같이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이제 작품별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뭐 특정한 뭐 특별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따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지역별로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저하고 이상용 프로그래머 같이 올해 몇 편이나 상영하세요? 전체 영화 편수는 211편 상영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영화 상영 말고 저희 영화제 안에서 이제 부대적으로 열리는 뭐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좀 저희에서 좀 주력하고 싶은 이후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전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필름 백포스터라고 영화제에 상영하는 작품 중에 100편을 저희가 골라서 예. 그 100편의 포스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영화제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거예요? 기존 포스터가 네네. 아니고? 영화제에서? 네, 그걸 제작을 해서 영화의 거리에 있는 거리 전시, 네. 그다음에 뭐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샵을 통해서 뭐 간략하게 판매도 하고 하는 형태로 전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남부시장이라고 거기 청년몰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청년몰과 같이 네네. 해서 그 청년몰 공간에도 이 백포스터를 전시하는 전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문시장은 순대가 맛있는데. 피순대. 예, 비순대. 전주 지역 그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서울하고? 지금도 네. 황사 많이 꼈죠?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 괜찮아. 거짓말 아니에요? 네. 기껏 프로그램 소개 하나 보고 황사로 마무리하는 거 봐.
아무튼 고맙고요. 저도 네네. 몇 년 만에 전주 가는데 전주에서 봅시다. 네, 꼭 오십시오. 한번 뵙고. 네, 연락할게요. 음. 예, 전주영화제 장병원 프로그래머 연결을 했는데요. 얘기가 재미없어가지고 아마 잘라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엉클조가 그 전주영화제 맛집 소개와 더불어 전주영화제 소개를 예, 전주영화제에 아니, 그거 자른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뭐 어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그 전주영화제가 볼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독립영화들이 소개되는 것 섹션들이 쭉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사실 모든 영화제들이 그 상업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독립영화, 예술영화 중심입니다. 여기도 그런 이제 뭐 거장의 영화부터 에이젠슈타인 영화나 마니엘드 올리베이라의 비공개 신작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국 독립영화들까지 쭉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어차피 가시려면 예매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다 인터넷에 인터넷 찾아서 조사를 해보세요. 저희가 얘기해 드릴 거는 전주가 왜 재밌는지 그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전주가 요즘에 유명한 게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이 근데 요즘에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예, 한옥마을에 저도 가면 얼마 전에 갔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한복을 빌려준대요. 한복을 5천 원 주면 한복을 입고 거기에 그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마을인지 그 꼬치거리인지 모를 것 같은 꽃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한복을 입고 꼬치를 먹으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영화제가 4월 28일 날 시작하는데 첫 주말에는 아마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미어 터질 겁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극장으로 잠입하셔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피해서 올해 영화를 좀 달라진 보시고. 게 모든 상영을 이제 영화의 거리 안에서 다 예. 하니까 더 집중도가 높아져서 더 미어 터지지 않을까. 작년에는 이 영화제 네. 거리가 분산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동하는데 차 막히고 뭐 영화 놓치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비교적 한 군데에 모아서 그 전주 영화의 거리 안에서 가능하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돼 있고 뭐 간단해요. 뭐 다 유명하지만 뭐 전주 가면 비빔밥, 막걸리.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숨겨진 맛집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밤에 예. 감에 가세요? 감에? 가면 알죠. 구피디 감에 갈아요? 당연하죠. 그 역시 연차가 40세씩 되니까 다 아는구나. 그게 서울에도 조금씩 전파가 돼서 서울에도 맞아요. 몇 개가 서울에도 있어요. 있어요. 20대들은 감액 잘 몰라요. 감액이요? 감액이 과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진짜야. 가게 맥주라고. 네, 그렇죠. 왜 거기 가면 맥주가 맛있나? 하이트 맥주를 주로 팔거든요. 네. 분섭. 맥주가 유효 기간이 짧아요. 공장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어. 정말 맛있어. 공장이 어디에서? 공장이 전라북도 쪽에 있나 봐요. 이거는 내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다. 예, 알고 보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진짜야. 팩트 체크입니다. 하이트 진로 맥주 공장은 전국에 총 3곳이 있으며 강원도 홍천의 강원공장, 전북 완주의 전주공장, 경남 마산의 마산공장이 있습니다. 전일 슈퍼 이런 걸 보면은 그 세무조사가 나올 정도래요. 그 조그만 슈퍼에서 전라북도에서 맥주를 제일 많이 판다. 나이트클럽만큼 판다. 근데 진짜 맥주가 맛있어요. 다른 데에 생맥주가 비해서. 아니고 병맥주죠. 병맥주죠. 병맥이죠. 병맥주가 2,000원? 예, 그냥 그 가게 가격으로 맥주를 먹고 그리고 황태가 있어요. 황태가 정말 바닥바닥 연탄에 구운 황태가 있고 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갑오징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태 찍어 먹는 소스가 진짜 예술이에요. 전일 슈퍼의 소스가 다르고요. 네. 그린 슈퍼의 소스가 다르고요. 소스 집집마다 다 맛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마요네즈와 침 흐르네. 간장과 청양고추가 배합된 그 얼마나 궁합이 좋겠어요. 그 황태포와 그 느끼한 마요네즈 간장 소스와 시원한 맥주 이게 삼위일체를 이뤄서 4명이 가면 한 박스 금방 먹어요. 근데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를 못 가는 경우에 또 어디가? 전일 슈퍼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가.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 영화제 기간에는 그 주변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저기 이제 가맥집이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싸고 4명이 가면 한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까는 11월을 광고해 주더니 이번에는 전일 잘 되는 때만 광고를 해주나 이게 비니핀 부입인가요? 아니 그리고 뭐 막걸리집은 삼천동에 막걸리집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 막걸리집들이 타운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침과 땀이 막 말이 지금 잘 안 돼. 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침이 뭐 어이구. 그게 바로 연상이 한번 이렇게 그렇지. 나오나 보죠 침이. 또 안주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주는 안주 양은 많은데 우리가 퀄리티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양한 걸 먹는다는 거고 막걸리가 다릅니다.
막걸리 다르죠. 막걸리가 집집마다 달라요. 또 침을 흘네요. 천둥소리 막걸리 무슨 막걸리.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니면서 한 군데서 뭐 짱박해서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는 뭐 감액, 저녁에는 뭐 막걸리,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그 남문시장에 거기 피순대가 유명하잖아요. 그 피순대 순댓국 드시고 그 2층에 보면은 그 독립 작가들이 낸 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그 마켓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거기서 또 전시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영화제에서 주최하는 포스터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고 그리고 포스터도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영화 좀 보시고 맛집 탐방도 하고 그럼 2박 3일 모자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주에 가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하도 기억이 안 나요. 부산 가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부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상하게 전주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도 이렇게 뭘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전주 가면 사람들이 그래. 저녁에 모이면 점심에 뭐 먹었어? 뭘 봤어가 아니라 전주 가면 하루 5끼. 그렇지. 하루 많이 5끼 드시는 걸로 하고. 거기 가면 다 일원화돼요 사람들이. 네. 사실 한옥마을은 요즘에는 조금 너무 관광지화가 돼서 예, 외곽으로 뭐 좀 빠지는 게 사람들이 포화 상태일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거기가 또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유명한 소바집들이 있어요. 그 국수, 뭐 냉면과 뭐 소바 지금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소바에서 그 좋은 워낙에, 육수와 워낙에 검색이 잘 돼서 근데 이 검색하는 게 그냥 전주 맛집 이렇게 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소바, 전주 소바 이렇게 쭉 나온다고. 전주 맞아, 막걸리 맞아. 이렇게 쭉 나오고. 소바 맛있는 집 있어요. 뭘 드실지를 좀 정해서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검색을 결국에 하시면은 영화제 프로그래머 전화한 거 컷하고 지금 하긴 뭐 먹으러든 보러든 일단은 가는 거. 그리고 지금 부산이 시끄럽잖아요. 이건 다음 주 주제로 다룰 텐데 그러면서 전주와 부천이 그 부산이 지금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주 잘 다녀오시고요. 뭐 볼 수 있으면은 없죠? 전주 가나? 그 가족 모임에서 어디 갑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자기는 안 가면서 지금 소박이라고 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족이 소중해요. 또. 예, 네, 5월은 가족의 달.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만약에 듣는다면 만약에 들으신다면 이런 안 들을 내용을 것 들을 같아, 수 있는데요. 부산 영화제의 어떤 속내 좀 굉장히 말이 많죠. 거기와 이제 함께 뭐 부산 영화제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서울 시네마테크라든가 그 시네마테크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영화 지금 배급망 이런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사실 영화와 정치, 그렇죠. 혹은 영화제와 정치. 진짜 안 네. 들을 것 같아. 큰일 났다.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지. 예, 그 이제 엉클조께서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이 되면은 그 가정의 달, 어린이날 있고 해서 아주 짧게 한국의 아동용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오묘한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가족 영화이면서 아동 영화인 강력한 프랜차이즈 애니메이션들이 많죠. 애니메이션 특촬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냥 베스트 한 뭐 7 정도 흥행 중심으로 간단히 꼽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예, 안녕. 인사. 안녕. 예, 잘 지내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